예, 반갑습니다. 4월 28일 강의 영상 첫 번째 영상입니다. 아, 단톡방에 표시 안 하신 분들 있죠. 영상 잠시 중지하시고 단톡방에 표시부터 하세요. 출석을 부르질 않잖아요. 물론 출석을 안 불러도 다 단톡방에 누가 왔는지 체크가 되죠. 물론 강의 영상 저 옆에 보면은 숫자가 있죠.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은 지금 우리 단톡방에 23명, 도서관에 우리 강 선생하고 저하고 포함해서 23명. 그러면 이게 숫자가 줄어들면 따라서 몇 명이 지금 보고 있구나 알 수는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되나요? 왜 이 출석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은 이 지금 부천시민 작가교실이 여러분들 수강료 내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나라 돈 세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천시민 작가교실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문화사업 프로그램이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를 결과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 선생이 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도와주는 의미에서 단톡방에 들어오셨으면 들어왔다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게 다 이제 체크가 돼가지고 전체 캡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강 선생이 보고할 적에 결과 보고할 적에 다 쓰이게 됩니다. 자료로 쓰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몇 명이 지금 이 강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 세금 헛돈 쓰는 게 아니다. 알려주셔야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거나 안 들어오시건 뭐 카페에 흔적이 있건 없건 저는 제가 맡은 강의를 합니다. 제가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과제를 제출했냐 안 했느냐, 왜 과제를 제출하느냐, 중고등생들처럼 집에 전화해가지고 왜 과제 안 냈느냐, 감상문 왜 안 내느냐, 그거 따질 수 없잖아요. 지금 다들 어른이신데 지금 과제 지금까지 과제 한 번도 안 내고 가입 인사 하라는데 가입 인사도 안 하고 카페에도 흔적이 없고 단톡방에도 흔적이 없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과제 제출하고 작품 제출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강의를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거지로 뭐 끌어다가 앉혀가지고서는 과제 내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단톡방에 표시하라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저 행정을 맡은 우리 강 선생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표시를 해놓고 카페도 흔적 좀 남기세요. 자기소개 올리시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강의 참여하시는 이 시각이 지금 4월 28일 2시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30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29, 30일밖에 없죠. 이틀 남았는데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소설 다 쓰셨을 거예요. 초고 다 쓰고 지금 뭐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윤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구상만 해놓고 막상 쓰질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일주일 연장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저는 30일까지 제출한 그 작품 가지고 강의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소설 창작, 시창작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했고 소설 창작을 87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소설 창작은 89년 이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강의한 소설 창작 강의를 듣고 평가가 둘로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요. 한 부류는 도대체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그냥 목에 힘주고 폰만 잡고 그냥 뭐
근엄하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계속 쓰라고만 하고 배운 게 없다 이러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많은 걸 배웠다, 참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극명하게 갈려요. 뭐냐면 제가 볼 적에는 뭐냐면은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평을 한 수강생들은 본인이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제가 쓰라는 대로 쓰고 작품 제출하라는 데 제출하고 감상문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하고 그 감상문에 대한 내가 또 뭐라고 이제 강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카페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그 자기 생각을 보고 또 제가 여기 카페에 보면 질문 있어요 라는 그런 게시판이 있어요. 그 질문 있어요. 질문하면 난 또 강의하면서 강의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저하고 계속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수강생들은 나중에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내가 글을 써서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근데 뭐 감상문도 안 써내고 작품도 안 내고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럼 뭐 뜬구름 잡는 얘기죠. 이게 처음에 첫째 날 얘기했잖아요. 수영장 물속에 들어오는 사람들, 자전거 위에 올라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물속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목도 받쳐주고 허리도 받쳐주고 물장구치게 드릴 거고 자전거에 올라타신 분들은 제가 뒤에서 잡아줄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강의만 듣고 그냥 뭐 팔짱 낀 채로 카페에도 흔적이 없고 지금 단톡방에도 흔적이 없고 이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오십니까? 왜 단톡방에 왜 표시를 안 합니까? 카페에 왜 저 뭘 안 합니까? 감상문 왜 제출 안 합니까? 아니 그거 얘기 안 해요. 그걸 이미 넘어서야죠, 그죠? 중고등학교 시절. 오늘 작품이 한 편은 저거예요. 동화예요, 동화. 그리고 또 한 편은 뒤에 가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엄마의 꽃눈은 이제 동화라는 거 다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 이웃의 것이라는 이 작품은 둘로 나뉘어요. 재미없다. 어떤 사람 재밌다. 이렇게. 왜 그런지.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아직 내가 작품을 쓰지 못한 사람들은 이웃의 것 뒤에 두 번째 작품 그런 식으로 써보시든가 아니면은 동화를 아예 쓰시든가 그러면 좋을 거예요. 자, 발제를 정미진님이 맡아주셨는데 정미진님은 발제도 올리고 또 자신이 맡은 발제 외에 또 다른 작품 이웃의 것은 감상문도 또 따로 또 올려주시고 그러셨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분은 제가 믿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저기 발제문 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미진님이 올린 발제문에서 눈에 띄는 거는 지금까지 어느 발제문보다도 줄거리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꽃눈이라는 이 작품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정미진님이 발제문에 써주신 줄거리 요것만 읽어도 대충 이 엄마의 꽃눈의 서사적인 줄거리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얘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발제를 맡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저 토론 자료집에 있는 작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낸 작품집도 묶어서 이제 공개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낸 작품을 우리가 또 토론할 적에 그때도 발제를 맡은 분들은 정미진님처럼 줄거리를 이렇게 쭉 써보세요. 써서 반드시 줄거리는 자세하게 써놓는 게 좋습니다. 감상문 쓰실 때도 줄거리를 정리해서 감상문 쓰시면 쓰기가 참 편해요. 어떤 정미진님이 올려놓은 발제문 속의 줄거리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도 이렇게 쭉 써놓으셨어요. 미니, 초록이, 나경이, 할아버지, 할머니, 미니 엄마, 아버지, 담임선생님, 학원선생님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언급된 건 다 언급된 인물들은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참 우리 정미진님이 꼼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상평에서 이제 첫 번째 말이다. 첫 문장이 감상평에 아름다운 한편의 동화이다. 예, 동화 맞습니다. 동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그래, 우리 지금 부천시민 작가교실 소설 창작반으로 알고 하는데 왜 동화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저기 문학의 갈래를 얘기할 적에 문학을 제일 위에 이제 문학이라는 게 있을 적에 문학의 갈래를 얘기할 적에 제일 먼저 이제 시를 얘기해요. 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설. 어떤 사람은 수필을 먼저 놓습니다. 소설. 그 다음에 수필. 그다음에 뭐 희곡이다, 뭐 평론이다, 뭐 이렇게 쭉 나가겠죠.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런데 어떤 문학 연구가들은 이 문학의 갈래 속에 여기에다가 이 동화를 넣어요. 동화를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문학 연구가들은 이 소설의 하위 갈래로 여기에 동화를 넣어요. 여기에 동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향, 어떤 그 연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갈래가 다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소설의 이 문학의 하위 갈래 중에 하나로 동화를 넣건 소설의 하위 갈래로 동화를 넣건 이 결국 같은 건데 공통점 소설과 동화의 공통점은 바로 이 서사 문학이라는 거예요. 서사. 그럼 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사는 서사 문학. 서사는 나레티브. 이야기죠. 나레티브 해가지고 이야기 문학이라는 게 이야기 문학.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이 아이 동자예요. 아이동. 그 다음에 화는 이야기죠. 이야기. 화.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뭐 주인공이 꼭 아이들이어야 되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주인공은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은 누구든 간에 그 맥락이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여기다가 씁시다. 동화라는 게 뭐냐? 동화라는 게 뭐냐? 동화. 첫 번째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그런데 두 번째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있어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건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건 서술은 어떤 형식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어린이 눈높이 글자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동화라는 이 갈래의 기본적인 의미는 아이동의 이야기화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 어린이 이야기인데 내용은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있다. 다만 어린이를 위한 것이건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건 동화의 기본 서술 태도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종일관 어린이의 눈높이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누구이건 주인공이 누구이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이야기가 진행돼야 돼요. 그러면 서술자가 반드시 어린이여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살 젊은 처녀가 아니면 50 먹은 어떤 아저씨가 이야기를 전해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어휘와 문장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동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동화를 이 저 글자 그대로의 뜻만 보고 어린이들이 쓴 소설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린이들이 쓴 동화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동화는 어른들이에요. 전부 다. 전부 어른들이 써요. 그리고 여기 좀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것 중에. 여러분들 동화 많이 읽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어린 왕자 있잖아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동화예요. 근데 어른들 읽으라는 거지 어린아이들한테 그거 읽으라고 안 돼요. 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심오한 인생관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린 왕자를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읽으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적어도 중학교 고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 정도 돼야 어린 왕자 읽고 대충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동화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읽힌다. 큰일 나요. 이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여러분들 아시는 거 뭐 있어요? 예, 뭐 읽어보신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리버보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양치기의 책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행했었어요. 모모라는 게 있어요. 모모. 그 다음에 존모씨 이야기 있었죠. 예. 뭐 물론 지금까지 뭐 전부 외국 작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작품 중에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안도현이가 쓴 연호 있잖아요. 연호. 안도현의 동화 연호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그거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 그럴 적에 어떤 사람은 동화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해가지고서는 시, 소설, 수필 뭐 이렇게 얘기할 적에 여기에다가 동화를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의 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소설의 하위 갈래를 놓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연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공통된 건 뭐예요? 동화는 서사문학이에요. 이야기문학이에요. 다만 서술 태도가 속의 문장이 그 다음에 어떤 어조가 어린이 눈높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린이 눈높이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어린아이들의 세계만을 다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왕자 어린이 눈높이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속의 이야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인생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인생관들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를 진짜 어린이들이 그걸 읽고 이해하느냐 그건 힘들어요. 연어도 마찬가지다. 안도현의 연어도 동화이지만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작품은 즉 엄마의 꽃눈은 어른들을 위한 걸까 어린이를 위한 걸까? 네. 뭐 감지하시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어떤 말투 그런 걸로 하죠. 물론 개 중에 저 뒤에 가면 감상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인데 뒤에 작가가 숨어 있는 게 보인다. 작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 있어요. 그건 이제 미숙한 거죠. 표현을 그렇게 미숙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은 것이지 어린아이의 눈으로 미니죠. 미니의 시선으로 미니의 말투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 우리 정미진님이 한 감상평 봅시다. 주인공 미니가 몇 살인지는 작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작품 속의 어투나 상상력으로 미루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추측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 없다는 초록이 말이나 칠판의 그림으로 선생님을 표현하고 단짝친구 나경이 없는 학교가 소시지 없는 핫도그를 하고 비유하는 말투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미니는 밝고 구김살 없는 성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때로는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미진 님이 감상이에요. 나이에 비해 매우 일찍 철이 든 속 깊은 아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서울에 계시고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는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 부천인 것 같아요. 지방 소도시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버지가 이제 보러 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아이 같아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 매우 일찍 철이 든 속 깊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미진 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나이 라임 오렌지 나무 이것도 동화죠. 어린 나무 민기뉴처럼 초록이도 주인공과 대화를 하는 나무지만 달리 여기서 저 나이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그 나무하고 지금 이 엄마의 꽃눈에서의 나무 느티나무죠. 초록이하고 견주었는데 이거하고 이건 차이가 뭐냐? 나이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의 나무 민기뉴는 점점 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엄마의 꽃눈에서 초록이는 이미 성장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미니한테는 엄마의 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표현이 좀 어색한 데가 있어요. 피부가 거칠어졌죠? 그런데도 엄마의 품처럼 아늑했다. 뭔가 안 맞아요. 피부가 거칠어졌다. 나무 껍질 때문에. 그런데 엄마의 품처럼 따뜻했다. 거칠었지만 느낌에 따뜻했다, 포근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문장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 뒤에 가면 누가 어동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하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에서의 나무하고 엄마의 꽃눈에서의 나무하고 차이가 있다.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에서는 점점 자라나는 나무지만 초록이는 이미 성장한 어머니 품 같은 나무다. 그 다음에 1인칭 시점으로 묘사되고 있고 계절의 흐름이 무난하게 나타나 있다. 근데 이제 정미진 님이 이제 지적한 것 중에 엄마와 미니의 연결고리가 다소 부족하게 나타난 점은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놓고서는 써놓은 거 보면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초록이의 희생이 나뭇잎을 떨구는 장면에서 잘 표현된 데 반해 엄마와 미니의 추억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엄마하고의 추억이 지금 초등학교 지금 저학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학년이라고 합시다. 2학년이라고 그래도 되고. 그럼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그 전에 4년 전, 5년 전 엄마하고 추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엄마하고 이렇게 저기 초록이 앞을 지나갔던 것, 그 공원을 지나갔던 것, 그 다음에 언니 오빠들 학교 다닐 적에 그 구경했던 것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죠. 엄마하고 같이 봤던 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엄마와 미니의 연결고리가 다소 부족하게 나타났다고 정미진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어느 분 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마의 추억은 자장가 소리와 좋은 친구란 곁에 있어주는 거라는 교훈적인 말 초록이와 찍은 사진으로 표현된 것이 전부라서 다소 아쉬웠다. 그나마 초록이와 찍은 사진은 남아있다는 것. 근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엄마가 즉 미니 엄마가 지금 현재의 미니 나이 때 그럼 지금 현재 미니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10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10살 때 찍은 사진이야. 그럼 엄마가 25세 시집을 갔다고 합시다. 그럼 15년. 그리고 지금 누구야 저 미니를 낳고 그리고 미니가 지금 10살이야. 그럼 몇 년이야? 25년. 25년 전에 엄마가 사진 찍은 거예요. 그 25년 전에 찍은 그 사진 초록이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엄마의 모습이 미니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얼굴이 닮았다는 거죠.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연결고리를 찾는다. 그게 전부라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부천 시민 작가교실이 수강생이니까 공간적으로 초록이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배경이 궁금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 초록이가 서 있는 그곳의 배경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는 맞아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을 묘사할 적에
지금 초록이가 서 있는 곳 있잖아요. 그 초록이가 서 있는 곳 학교 가는 길이에요. 그 집하고 학교하고 중간이겠죠. 아니면 뭐 집하고 학원하고의 중간이든가. 어쨌거나 그 잠깐 동안 아빠가 이게 데려다 주는 바람에 초록이를 못 만난 경우도 있었는데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초록이가 서 있는 곳, 그 느티나무가 서 있는 느티나무가 프라토네스인가 갑자기 무슨 나무였는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초록이가 서 있는 그곳 배경이 좀 묘사가 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면은 대충 그 앞에 저 초록이가 서 있는 그곳 배경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돼야만 이제 배경 묘사 잘했다고. 그럼 정미진님이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어쩌면 정미진님은 부천에 오래 사셨으니까 부천의 아파트 뭐 여기저기 마을들 다 아실 테니까 기억이 있을 테니까 여기가 어디일까 아마 기억을 더듬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더 궁금했겠죠. 어쨌거나 정미진님 이렇게 저 발제물 올려주셨는데 참 잘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지적할 건 지적하고 좋은 점은 좋다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저한테 질문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설명해야 될까? 질문을 했으면 제가 설명을 해야 돼. 다음에 발제 맡으신 분들, 그 다음에 감상 올리실 분들은 감상을 쓰다가 또 작품을 읽다가 의문 나는 거 있죠? 질문을 하세요. 거다가 괜찮습니다. 제가 놓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써놓은 질문을 보고 강의에 그대로 반영해서 강의 시간에 영상에서 또 이렇게 포함시키면 되니까요. 다음 이정희님 제일 먼저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편의 따뜻한 동화를 본 것 같다. 종결어미가 어여를 사용해서 더 동화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아이가 화자인 것이 더 실감났고 내내 따뜻한 마음으로 읽혀졌다. 종결어미가 어여, 이걸 해여체라고 해요. 해여체란 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유기영님은 지난번 감상문에서도 그렇고 유기영님의 감상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유기영님은 굉장히 세밀했어요.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제일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리얼리티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맞는 말일까?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영님 같은 이런 독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영님 같은 분이 이렇게 지적한 거 우리 작품을 쓰는 사람은 참작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뭐냐면 보세요. 미니와 초록이가 첫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실감 있게 할 수 없을까? 뭔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가다가 생뚱맞게 그냥 저기 초록이가 말을 하는 게 들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초록이하고 미니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유기영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은 꿈속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는 사이처럼 친숙해져서 현실에서도 꿈속처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좋죠. 그래서 미니하고 초록이하고가 대화하는 게 아주 편하게 서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유기영님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 나경이를 초록이에게 소개하는데 초록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설정은 미니와 초록이 대화까지 설득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느낌이 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기영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초록이는 미니에게만 마음을 열어놓고 있구나. 미니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적에는 미니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구나. 왜?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봐. 비밀을 유지하느라.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록이가 미니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그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이가 옆에 있으면은 미니도 아는 척을 안 한다. 미니가 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왜? 나경이가 알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저 유기영님 같은 비평가가 필요해요. 문장 보세요.
딱딱하고 거칠어진 초록이의 품이 엄마 품처럼 아늑했어요. 딱딱하고 거칠어진 거예요. 딱딱하고 거칠어졌는데 엄마 품처럼 아늑했다. 비록 딱딱하고 거칠어졌지만 미니가 느낄 적에는 엄마 품 같았다. 이렇게 되는 그 의미예요. 물론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장을 따져보면 이렇게 되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유교형님이 또 대안을 제시했어요. 딱딱하고 거칠어진 초록이지만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양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전이죠, 반전. 엄마 품처럼 아늑했어요. 그 다음에 딱딱하고 거칠어진 초록이가 엄마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거칠어진 초록이지만 엄마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조금 바꾸면 자연스럽게 된다. 여러분들이 쓴 한글 작품이 외국인들에게는 한글 공부하는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작품을 쓸 적에는 정확한 우리말 구사 필요합니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현님, 설정이 흥미로웠다. 내 이야기만 들어주고 나와만 이야기할 수 있는 돌아가신 우리 엄마 친구였던 나무라니. 참, 설정이 참 독특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의 꽃눈이라는 제목이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미니 혼자서 굳건히 자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슬펐다. 근데 엄마의 꽃눈이 미니 혼자서 굳건히 자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셨구나. 여기 저 꽃눈하고 잎는 그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그 꽃눈하고 잎는 설명이 나오는데 결국 꽃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 봄이 돼서 꽃눈에서 꽃이 피겠죠? 잎눈에서는 잎이 나오고 꽃눈에서는 꽃이 필 텐데 그 꽃은 뭐예요? 꽃이 바로 미니죠. 미니 엄마에게 꽃눈은 미니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우리 정수현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김은주님은 학부모총회 아무도 오지 못한 일과 칠판에 낙서하다 선생님께 혼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민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속이 깊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른스럽죠. 어른스러워요. 때로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것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잎의 생각을 알려주는 장면이 감동적이다 그랬어요. 초록이가 미니에게 빛으로 시계를 만들어주는 장면. 그 다음에 잎의 생각이 뭐예요? 잎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꽃눈하고 잎눈 남겨준 거죠. 뭐 겨울에 영양분이 돼서 나중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결국 그게 이제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박영웅님, 박영웅님 여저 중간에 이 박영웅님 올린 것도 꼭 박영웅님 것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은 내가 감상문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도 감상문을 올렸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쓴 감상문 읽어보세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구나.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글 쓰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작품 쓸 적에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박영훈님 요 가운데 부분 엄마의 꽃눈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박영훈님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거 써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 자기 자신의 삶을 또 반성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니와 미니 엄마 그리고 초록이와의 관계가 조금 더 알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살짝 아쉽다. 욕심도 많으셔.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황성민도 역시 따뜻한 동화를 감상한 느낌이다. 그 다음에 잎눈이라는 말은 빼고 꽃눈으로만 이야기했으면 어떨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목이 엄마의 꽃눈이니까 그 나무가 잎눈, 꽃눈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지만 그냥 꽃눈만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김재영님, 한편의 동화를 읽는 것처럼 따뜻한 느낌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에 봄의 새로운 잎눈을 위해 나뭇잎을 양분으로 쓰기 위해 땅으로 모두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것은 흡사 미니의 엄마와 미니 관계로도 치환된다. 네, 정확한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따라서 엄마의 꽃눈이란 곧 미니를 의미하는 것. 네, 그렇죠? 그런데 설정 자체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김지영님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부모청의 보습학원 안립장 등의 단어를 통해 보면 미니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학생일 것이고 어느 정도 자연의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이 갖춰져 있을 것 나이다. 그런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자연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깜짝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옷을 벗었다고 표현하기도 된다. 이거 맞나? 요 아이의 지적 수준에서 이게 맞는 건가? 라고 김재영님은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유치원생 7살, 6살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죠. 네.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보다는 저기 뭐 나경이하고 유치원 같은 거 학교 가서 뭐 파하고 뭐 학원 가는 게 아니라 유치원 같은 거 유치원 갔다 오고 나서 뭐 이제 글쓰기 학원 간다거나 유치원생들도 저 학원 다니잖아요. 피아노 학원 간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김재영님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어린 서수자의 뒤에 있는 작가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 동화 쪽에 참 유의해야 할 것이 지금 김재영님이 지적한 이런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어린이의 눈높이로 쓴다고 해놓고 어린이의 눈높이로 쓰다가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작가의 눈높이로 그냥 이야기가 서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감상문까지 오늘 감상문 몇 분 안내 주셔가지고 짧은데 감상문 안내 주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쓴 감상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뭐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좀 힘들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은 이웃의 것 그리고 동화의 특성 요거 관련지어서 간단하게 이야기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이웃의 것 하겠습니다.